뉴스 파노라마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가족이 상봉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산 가족 중에서 재회의 기쁨을 맛본 그 가족이 3,822 가족이 됐습니다. 말 못할 사연으로 다른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형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서 형제를 가슴 아프게 한 사연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은 옛날에 건강한 형의 품 안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을 만나서 더욱 비통해하는 어느 형제의 기구한 만남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많아도 찾아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제때 만나서 비극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릉에 사는 저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한 달 사이 4,000번의 가족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남의 행운 뒤에 따르는 절절한 슬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아버지. 해방되던 해 11월이라고 하셨습니다. 함흥에서 학생들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함흥 학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25 한해전인 1949년 우리 아버지가 19살 되시던 해에 학생들로 구성된 사우회라는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우회 회원들 가운데 700명은 현장에서 총살을 당하고 나머지 300명은 인민군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인민군이 된 것입니다. 50년 10월 19일 유엔군이 정식으로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엔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6.25 당시 함흥시 서운리에서 할머니와 삼남 사녀 이렇게 해서 모두 8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위로 형님 한 분과 누나 4분, 아래로 남동생 한 사람. 1950년 10월 함흥이 온통 불바다가 되는 가운데 유엔군의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됐고 자유를 찾아 남으로 향한 민간인도 많았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형제들도 결사적으로 배를 탔을 것이 분명합니다. 소식에 의하면 8.15 후에 일본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공포로로 자유대안에 품에 안긴 우리 아버지 서정윤 씨. 그러나 건강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금은께부터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여러같이 전국에 번지는 사이 병상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혈육이 그리웠습니다. 그 뜻을 제가 대신 표현했습니다. 6.25 때 성상년 박천 강변에서 헤어지셨고 7월 4일 오후 5시 강릉 7153번 52살의 아버지 서정윤 씨가 누나 서이남 정자 춘자 영자 그리고 동생 정수를 돕는다는 피켓을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나가고서도 일주일 열흘 20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실망이 크신 우리 아버지. 광산에서 일하시다가 규폐증으로 서울 성모병원 산업재해병동에 입원하신 지도 언 3년 6개월.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네, 저 6월 5일날 저는 결혼식을 했는데요. 친척들도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아버지 또한 이렇게 병으로 계시고 그런데 다행히 아버님이 또 내려오셔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울기도 울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친척들도 많이 만나고 했으니까 외롭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밥도 해주시고 우리 남매를 키워주시느라고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하셨습니다.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53년 6월에 방공포로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되어 가지고 1953년 8월에 국군에 입대하여 3년 만기를 마치고 제대하였습니다. 그게 아마 56년 10월로 알고 있는데요. 막노동에 종사하였습니다. 그것이 약 3년 되겠죠. 그 후에 뭐 광산이 좋다는 말을 듣고 강원도 명주군 강동면 강릉가업소란 곳에 와서 입적하여 이날에 이때까지 강릉부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광산에 원래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불치병인 결배증에 걸려서 현재 이렇게 침대와 누워 있게 된 동기였습니다. 서정윤 씨가 79년 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3년 반 동안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호전된 그런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치료에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환자 자신도 그 치료하는데 많은 것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 죽기 전에 혈육이라도 만나봤으면 하는 소망을 어느 날 하루 한신들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하실 때는 여러 신문에 사람 찾는 시민 광고도 내면서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남은 실로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서정수 씨. 이번에 이산가족 찾기에 딴 사람들은 많이 찾는데 우리는 형님은 생전 죽은 줄 알고서는 찾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뭐 한쪽으로는 언제나 형님 때문에 그 뭐 속으로 울고 겉으로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도 답답해서 내 친구라도 우리처럼 애로운 사람이 친구라도 찾아야 되겠다고 사람이 출장서 그 접수를 시키고 사람이 옆에 책이 있기 때문에 책을 띄워보는데 바로 형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 정말 이제 눈앞이 캄캄해서 그걸 그 밑에 짤을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다음 쭉 내리다 보니까 강릉에 있고 전화번호 있고 방공포로라니까 아 이게 틀림없는 우리 형님이구나. 34년 만에 동생을 이래 찾고 보니 죽었다 하던 동생이가 이게 참말 나타나고 있으니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고 내 자신에도 원망스럽고 동생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나 돌아서 볼락하니 차에서 내리 와들와들 떨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대요. 운명이 어쩌면 이토록 얄궂은 것인지 우리 아버지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계시던 3년 동안 북에서 헤어진 막내 고모를 제외한 나머지 고모랑 삼촌들도 같은 거제도의 피난민 수용소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후 부산에 정착을 해서 생활 기반을 다진 큰아버지 서정순 씨는 20년 전 53살 때 돌아가시고 큰고모 이남 씨를 비롯해 둘째 고모 정자 씨, 셋째 고모 춘자 씨, 그리고 작은아버지 정수 씨는 모두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3년 만에 만나 이렇게 생할 길이 없는 병 얻어가지고 이래. 이제부터는 죽어도 우리 같이 죽고 살아도 만남이 있어도 기쁨은 잠깐.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이 참 욕 많이 받고 다시 긴 슬픔에 잠겨야 하는 제 아버지와 남매들. 아버지,
어째서 아버지는 재회의 기쁨도 오래 누리지 못하시고 꺼져만 들어가십니까? 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빕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하지 못한 이 가족 가운데서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이소저 할머니의 애절한 사연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도가 되자 이 할머니의 아들, 딸을 찾아내는 그 문의 전화가 아주 많이 걸려왔습니다. 문의 전화와 함께 그동안 대전, 부산 등지에서는 할머니의 아들, 딸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그런 연락이 왔었는데요. 아직은 찾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소저 할머니의 딸 정금화 씨와 아들 원만 씨의 소식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즉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성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씨 부부와 우흥아 씨, 황병진 씨, 김영년 씨,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 등이 격려 편지와 함께 모두 24만 5천 원의 성금을 보내어 이 할머니께 전달해드렸습니다. 또 경기도 시흥군에서도 칼라 텔레비전과 선풍기를 이소저 할머니께 전하고 위로했습니다. 이소저 할머니의 딸 정금화 씨와 아들 원만 씨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KB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 순서입니다. 오늘도 이산 가족의 재회를 위한 생방송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의 뿌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아마 1910년 바로 한일 합방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라와 땅을 모두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서 낯선 만주 땅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4살 때 한일 합방을 만나서 그때부터 부모 형제와 함께 간도 땅을 전전하다가 다시 일제 때문에 부모 형제와 이별해야 했고, 그리고 그 뒤 6.25 때문에 또 처자와 생리별을 해야 했던 한 이산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 근세사의 순환을 한 몸에 겪으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이 북간도에서 여의도까지 긴 방황을 하게 된 내력을 미니 다큐멘터리로 엮어봤습니다. 이분이 그 간도로 가실 적에 아버님이 말이죠. 그 보따리를 지고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를 참 눈물겹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6월 그 비극의 달에 시작해 하루 그리고 열흘 다시 2달이 되어 이제 8월이 지나는데 저기 아직도 서성거리는 저희는 누구인가? 그토록 많은 이야기, 그 숱한 아픔의 사연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 이 노인은 다시 무엇을 말하고 싶어 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참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만고풍상을 겪어서 죽을 고비도 맺고 배를 낸 (1910년) 한일 합방. 박창일 노인의 기구한 일생은 바로 그 국치의 경술련으로부터 시작한다. 그해 1910년 초겨울 함경남도 원산에서 큰 상점을 경영하던 박창일 노인의 가족은 날로 심해져가는 일제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다. 일본 놈 밑에서는 살 수 없다 해서 그때 내가 4살이 됐는데
나를 갖다가 보따리 위에다가 얹고서는 저 만주 용정이라는 데로 찾아가시는데 그 어디면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구슬픈 노래를 하시면서 석탄 백탄 피는데 연기만 펄펄 나고 요네가삼 타는 데는 한숨만 호를 난다고 그때 그런 소리를 든 것이 시방도 생각이 납니다.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긴 흰옷 입은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위해 간도로 유랑의 길을 떠났다. 그토록 끈질긴 항쟁을 벌였던 의병들도 깊은 시름을 아는 채 만주로 향했고 힘이 없음을 한탄만 하던 우국지사들도 간도로 모여들었다. 그리하여 3.1 독립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만주의 한국인 숫자는 70만을 헤아렸으니 이제 만주는 항일 독립운동의 거대한 기지로 변모했다. 소년 박창일은 바로 그 우국의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이 전개되자 만주에서도 맹렬하게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3.1 운동이 일제의 잔혹한 무력 탄압으로 좌절되자 이제 만주를 중심한 독립운동은 조직적인 무력 독립투쟁으로 바뀌었다. 바로 독립군. 그리고 그 독립군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지원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우리의 원수 며느리가 만주에서는 그때 우리 동포가 과연 정말 참 일치단결이 돼가지고서는 군자금이 나온다든지 군인에 간다 하더라도 절대적 싫어하지 않고 그 돈이 우리 동네에 그때 한 50호 되는 데에 그때 돈으로서 한 70원이 나왔는데 쌀 팔고 돼지 팔고 소를 팔고 이렇게 해서 각자가 그렇게 성의껏 내는데 우리 외조모께서 그때에 은가락지라고 이렇게 크다만 게 있는데 그건 옷고름만 차고 댕기던 분이에요. 그것 그냥 팔아서 이렇게 군자금에 보태쓰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야말로 정말 참 일치단결해서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소년 창일은 독립군으로부터 전달되는 기밀 서찰을 마을에서 마을로 전달하느라 신이 났고 창일의 형 승하도 독립군에 지원했다. 마을 유지였던 아버지 박유덕 씨는 독립군 자금책이 되어 군자금 마련에 동분서주했다. 어머니가 내가 8살 적에 상산하셨지 아버지가 용정 일본 총영사관에 가서 숱한 매를 맞고 집에 오셔서 역시 2달도 못 돼서 상산하셨지 형님마저 독립군에 가신 뒤로서 여영 소식이 없게 되니 그때의 쓰라린 그 심정이야말로 말을 할 수 없이 기가 막혔댔습니다. 그렇게다가 해방을 맞기도 했는데 (8.15) 해방. 그러나 그 인고의 세월 뒤에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찾아간 고향 땅 원산은 꿈속에 그리던 그 고향이 아니었다. 저 1921년 항일 독립운동 사상 가장 치욕적이요 천추의 한을 남겼던 동족 상쟁의 비극
바로 그 흑하사변 자유시 참변의 주모자였던 홍산도당.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었다. 작년 박창일은 가족을 데리고 다시 고향을 떠나 남으로 향했다. 그러나 38 경비대라고 이북에 그때 있었대거든요. 그래 그 경비대원들이 부르더구만. 그래 부르니 안 지나갈 수가 없어서 떡 지나가니 결국은 내무서로 링깁디다 그래. 내무서로 링기니 내무서에서는 이리저리 저 안에 들어가도 내가 다 죽인데도 당초 소리도 안 들릴 때를 갖다가 데리고 들어갔더니 아 이님이 이게 보통 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 손을 비틀고 온통 때리고 고충 부는 거야. 아이고 그때 제가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6.25 그는 다시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해야만 했다. 놈들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큰아들 경서에게 그는 기회가 있으면 남쪽으로 탈출하라고 말했다. 그해 가을 그는 원산으로 진격해온 국군을 만났다. 그것은 8.15 해방을 맞던 바로 그 감격의 부활이었다. 그러나 비극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산의 비극. 그것은 그의 숙명인지도 몰랐다. 12월 초하루날 원산서 국군은 후퇴하지요. 괴뢰군은 뿌역뿌역 들어오지요. 나는 거기에 있으면 제일 먼저 총살감이란 말이야. 그래서 월남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때에 우리 내자가 노산에다가 만삭이 돼가지고선 총구를 걷질 못합니다. 그래. 자 이거 거기서 같이 죽지를 못하고서는 가만히 있어라. 한 서너 달만 죽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국군을 쫓아서 제일 먼저 들어오겠다고 일러 주고서 떠나려고 하니 자 이 처자들이 옷깃을 붙들고서 놔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밤에 자다가도 눈물이 자꾸 오르네. 세상에 나 같은 팔자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서 부모를 다 잃었지. 형님마저 없지. 야 이거 처자꼬장마저 이렇게 되느니 그 처자들이 그 옷깃을 붙들고서 놔주지 않을 때에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석 달은 둘째 쳐놓고 지금 약 30여 년이 지나가도 소식조차 알지 못하니 이런 세상의 팔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